후한 초대 황제 유수의 아버지는 채양현 출신의 유흠입니다. 유흠은 한 고조 유방의 8대 손이자 장사정왕 유발의 현손입니다. 전한 말기에 지방 현령으로 근무했고 휘하에 유연, 유중, 유수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유수는 숙부의 손에 자랐는데 황실과 촌수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 자라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해 종묘사직을 다시 세우려는 숙부의 가르침으로 장안으로 가서 태학에 입학하였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장사를 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학식까지 높았기 때문에 유수는 형 유연과 함께 남양 일대의 호족과 어울리며 신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사를 모의하였습니다. 개전 초반 비수에서 신나라 견부와 양구 사이 10만 관군을 기습해서 승리함으로써 유씨 형제의 세력은 10만 대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의 장수들은 유씨 황실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을 황제로 추대하여 한해 사직을 다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강성한 유연을 추대할 경우 다른 호족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비교적 유약했던 유현을 황제로 옹립하였고 연호를 갱시로 정했습니다. 갱시는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리하여 중국에서 동안이라 부르는 후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전하는 서쪽 장안을 수도로 했기 때문에 서안이라고 하며 후한은 장안 동쪽에 있는 낙양을 수도로 했기 때문에 동안이라고 부릅니다. 갱시제 아래 호족들이 관직을 나누었고 유연은 대사도, 유수는 태상 편장군이 되었습니다. 국가 조직을 정비한 후한은 본격적으로 왕망타도에 나섰습니다. 그중 유연은 완성을 공격하고 유수는 곤양을 공격하였습니다. 장안에 있던 왕망은 남부지방에서 후한이 성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사공 왕읍과 대사도 왕심에게 42만의 병사를 주어 곤양과 완성을 공격토록 하였습니다. 그중 10만의 병사가 곤양성으로 쳐들어왔는데 수비군은 약 1만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유수는 성을 탈출하여 구원군을 데려오기 위해 떠났습니다. 신나라군은 곤양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맹공을 펼쳤는데 돌아온 유수는 성 밖에 진을 치고 앞서서 싸웠습니다. 유수가 과감히 활약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장수들도 사기가 올라 신나라와 맞섰고 신나라군은 후한의 맹공에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결과 왕심은 전사하였고 왕읍은 도망쳤습니다. 곤양대전은 소수의 병력으로 신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대첩이었기 때문에 유수는 후한군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때 형 유연도 완성을 점령하였는데 완성에 도착한 갱시제와 그의 측근들은 유연 형제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해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먼저 형 유연이 어명을 어긴 죄를 뒤집어쓰고 살해당하였습니다. 반면 유수는 완성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남하하여 신나라 군대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죽음에 분노했지만 억울한 마음을 억누른 채 완성으로 가서 황제를 배할하고 어명을 어겨 형이 죽은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사기가 오른 후한군은 23년 여름 신나라 수도 장안과 동도 낙양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신나라의 주력군이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왕망은 금이군과 구호장군을 통해 후한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망은 축지한 재물을 풀어서 군의 사기를 눕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장졸들은 이를 원망하며 적극적으로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면 후한군이 지나는 여러 마을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며 후한군에 호응하였습니다. 수도에 입성하기도 전에 이미 대세가 후한으로 기울고 있었죠. 후한군은 수도 근교에 있는 왕망의 가족묘를 모두 도륙하고 종묘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드디어 도성에 입성하여 대사공, 왕읍 등 신나라 대신들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왕망은 병사들에게 사지가 찢겨 죽었는데 그 시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왕망의 목이 갱시제가 있는 완성으로 보내졌고 목이 저작거리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왕망이 세운 나라는 1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후한에 의해 낙양이 함락되자 갱시제는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려 했는데 낙양은 파괴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를 복구해야 했습니다. 이때 복구공사의 책임자로 유수가 지목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병권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유수도 그 의도를 알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을 받아들이고 공사 책임자가 되어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유수의 모습을 본 갱시제는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갱시제는 24년 수도를 다시 장안
장안으로 변경하였고 그는 이제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정은 황후 조씨의 아버지 조맹에게 맡기고 자신은 음주 가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조맹은 조조의 증조부이죠. 황제가 이렇게 국정을 등한시하자 관가에는 매간매직이 성행했고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25년 번순과 서선이 정미군을 이끌고 관중으로 진격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정미의 난인데요. 눈썹을 붉게 칠했다고 해서 정미입니다. 정미군은 황실의 먼 후손이었던 유분자를 꼭두각시 황제로 내세우고 장안으로 쳐들어가 갱시제를 처형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갱시제 유현은 훗날 묘호와 시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후한의 초대 황제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훗날 광무제가 그를 회양왕으로 추증하였습니다. 대신에 갱시제의 한나라는 그의 이름 현을 따서 현한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정미의 난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발생한 반란은 공사 책임자로 일하던 유수를 대사마로 복귀시켰고 군권을 회복한 유수는 23년 하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24년 유수는 당시 왕랑 등에 의해 건국된 조한과 한단에서 접전을 펼친 후 한단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갱시제는 유수가 조한을 멸했다는 보고를 받고 기뻤지만 유수의 세력이 강대해짐을 경계해 그를 장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를 처형할 심산이었죠. 하지만 유수가 그 계략을 눈치채고 하북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음을 핑계로 어명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죠. 25년 정미군이 관중으로 진격하자 유수는 등우에게 장안으로 진격하여 정미군에게 대항토록 하고 풍이와 구순에게 낙양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한편 이 혼란을 틈타 촉지방에서는 공손술이라는 자가 황제를 칭하고 성가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유수의 신하들은 갱시제의 치세가 다였음을 주장하고 유수에게 황제에 등극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한 끝에 유수가 25년 6월 후한의 광무제로 등극하였고 낙양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갱시제는 25년 10월 정미군에게 항복하고 12월에 살해당했기 때문에 광무제가 장안을 탈환하기 위해 등우를 보냈던 것인데 예상 밖으로 등우가 패배하였습니다. 따라서 풍이를 지원군으로 보냈고 정미군은 풍이의 계략에 속아 8만여 군사가 투항하였으며 이렇게 광무제는 장안마저 탈환하였습니다. 갱시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지방의 군벌들이 저마다의 세력을 형성하였는데 유수의 다음 타겟은 수양을 기반으로 또 다른 종실 유영이 세운 하나라였습니다. 유영도 광무제 못지않은 야심가였기 때문에 둘의 대결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26년 광무제는 수양을 공격하였고 유영은 하남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호족의 도움으로 수양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결국 유영은 부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제 광무제만이 한의 정통성을 잇는 유일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중원을 어느 정도 평정한 광무제에게 이제 남은 적은 농서지방의 외호와 촉의 공손술 뿐이었습니다. 외호는 농서지방의 명문가 출신으로 신나라 시대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공손술은 이미 촉에서 성가라는 국가를 세우고 황제를 자처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삼국지가 형성되었는데 그중 가장 약한 세력은 외호였습니다. 따라서 광무제는 외호를 포섭하여 공손술을 쳐내려 했는데 외호는 광무제의 제안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수와 힘을 합쳐 공손술을 정리하면 그 다음 차례는 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32년 광무제가 드디어 서쪽 정벌을 시작했는데 광무제는 본인에게 투항할 경우 관직을 하사했기 때문에 힘이 약했던 외호 진영의 장수 수십 명과 병사 10여만 명이 광무제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외호는 감숙성 서부로 도망쳤고 광무제는 포로로 잡은 외호의 아들을 미끼로 투항을 요구하였지만 외호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광무제는 외호의 아들을 죽여버렸고 외호는 이듬해에 굶주림과 우라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적수는 촉에 있던 공손술 뿐이었습니다. 35년 광무제는 공손술 정벌을 시작하면서 투항하면 왕으로 책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손술 역시 끝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항복하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원을 차지한 광무제에게 공손술이 혼자 대결하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성가는 첫잠이 공략당했고 공손술은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무제는 황제를 칭한 지 12년 만에 중국 대륙을 다시 통일하였습니다.
신나라가 망하고 다시 군웅할 거에 혼란이 가속되었을 때 광무제가 이를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가 덕을 베풀고 어진 정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가 유가의 통치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했다는 점을 볼 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망한 신나라 관리 주당이란 인물이 광무제가 하사한 관직을 끝내 받지 않았을 때 신하들은 어명을 어긴 죄로 주당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광무제는 은혜 충신 백이나 숙제도 주나라의 녹을 먹지 않고 절개를 지켰다면서 그에게 비단을 하사하였습니다. 무척 연이스러운 묘사라서 믿을지 말지는 개인 판단의 문제이겠지만 광무제는 이 광경을 지켜보는 다른 신하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 행위를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황제가 유가를 숭상하는 어진 군주로 알려지자 관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후한에서는 관악뿐만 아니라 사학도 전국에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광무제는 사치를 하지 않았고 음주가물을 즐기지도 않았으며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황제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신을 우대하면서도 그들의 반란을 허락치 않기 위해서 병권을 나누어 주지 않는 현명함을 보이기도 한 황제였지요. 광무제는 57년, 재위 32년 만에 6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통치한 이후에는 정복전쟁이 거의 없었으며 백성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유생은 공부를 하며 후한 사회는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대 사람들은 광무제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 기간을 광무중흥 또는 건무성세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말년에 도참설에 빠진 것과 환관에게 과한 권한을 준 것, 지방 호족을 확실히 통제하지 못한 것 등은 광무제의 과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